먼저 신충식 교수님께서 일단 그 발표에 대한 리뷰 겸 또 코멘트를 하시기로 하고 또 우리 종합 토론 때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신청식입니다. 교수님, 정 교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뭐 안녕하세요. 그때보다 좀 차분하게 이 AI나 그다음에 AI 이후 여러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좋은 계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 윤백열 교수님이 직접 계셨더라면은 아마 또 다른 논의가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은 임 교수님의 어떤 지금 이제 리턴 텍스트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제가 책임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경희대에서 새로운 학교를 지금 이제 창립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에 이 AI 부분도 있었기에 조금 더 포괄적으로 제 어떤 소견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 지금 윤 교수님이 보시고 있는 것처럼 실제 철학의 소임이 이제 많이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철학이라는 게 어떤 자기 특정 분야를 고집하기보다는 정말로 통합 지식을 추구해야 되는 거고 이건 AI라든지 어떤 새로운 문화 현상에 대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경희대에서 사람을 찾다 보니까 미래학이나 뭐 어떤 문명 쪽이나 그런 분야 전문가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필요로 하는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반성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사실 이제 임 교수님 있으면 조금 비판적인 코멘트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렇게 하기보다는 윤 교수님이 제시해줬던 여러 가지 주제나 범주에 대해서 제 입장도 말씀드리고 약간 조금 더 우리가 토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하나의 불쏘시개로서 제 역할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잠깐만 제가 테이프 좀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서론에서는 지금 철학이 이러한 인공지능과 같은 새로운 문명 현상에 대해서 뒷짐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다분히 그 비판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비판과 또 순기능이 같이 있다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그 계몽으로부터 이제 이런 AI의 출발점을 본다면 뭐 계몽이라는 사상은 과학의 발견과 연관되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이러한 산업 문명을 개척하는데 결정적인 하나의 전환점과 계기를 줬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이 우리가 지금 전반적으로 인류의 문명, 인류가 과연 지속할 수 있는 것인지 어느 시점에서는 이 인류가 인공지능에 예속이 되는 건 아닌지 제 생각에는 이 AGI 어떤 그런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는 어떤 그 보호명 인공지능의 세계가 조금 더 빨리 오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양자 컴퓨터의 발전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AI가 일종의 소프트웨어라면 양자 컴퓨터라는 일종의 그런 소프트웨어들은 하나의 머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엄청난 머슬을 가지게 되면은 어떤 광합성 작용도 인간이 인공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고 어떤 질병이 오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백신을 아주 짧은 시간에 개발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단백질도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가 된다면은 인간이 실질적으로 인공지능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체도 만들어낼 수 있고 모든 먹거리라든지 또 산업의 중요한 에너지 부분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좀 뭔가 어떤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것인 거고 또 사실 그에 못지않게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을 나중에 보면은 임 교수님께서도 양날의 검으로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이제 내용을 보다 보면은 일단 AI의 어떤 그 작동 원리라는 것이 인간의 뇌를 이제 본단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커넥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냅스에서 시냅스 연결되고 그다음에 시냅스에서 여러 가지 다음에 메시지라는 정보를 트랜스미팅하는 이러한 플로우의 차원에서 보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어찌 보면 우주에서 가장 정밀한 어떤 과학이라든지
일종의 어떤 세계관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냐. 뭐 지금 그러한 즈음에 있고 21세기에 그러한 AI와 그다음에 슈퍼컴퓨터, 양자 컴퓨터가 서로 결합이 되는 시점에 이를 것이다. 그 시점이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아마 상업적인 경쟁을 하다 보면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능성을 두고 본다면은 인간이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지금 노력들이 실질적으로 인간의 세계를 훨씬 뛰어넘을 것이다. 여기에 조금 역시 양면성이 있는 것이 우리가 이 AI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그 최소한 영어권에 나와 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 학습을 해서 그걸 통해서 뭔가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지 않습니까? 패턴을 만들어내기로 그게 어떤 특이점이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그 모을 수 있는 데이터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어떤 특이점이 이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AI가 만들어내게 되더라고요. 뭐 그런 하나의 시점이 보이지 않았다. 왜냐? 엄청난 경쟁이 있고 거기 자본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이 AI의 기술 어떤 발전 속도는 분명히 어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 전반적인 하나의 예측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얘기는 이제 최소한 AGI, 어떤 범용 인공지능, 어떤 그런 맥락에서 얘기하고 지금 저희들이 뭐 알고리즘 하고 있는 약한 인공지능이라든지 강한 인공지능은 벌써 이게 상용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떤 미래를 예측하기는 너무 미약하고 AGI가 멀지 않았다. 그래서 인간의 능력의 수천 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지능이 고려했을 때 어찌할 것인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을 두고자 합니다. 지난 여름에 그 슈퍼 인텔리전스라는 책을 썼던 옥스퍼드 대학의 젊은 철학자 닉 보스트롬을 저희들이 초대했었거든요. 그러면은 그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 책은 벌써 10년 전에 썼던 책인데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될 정도로 실제로 우리 인공지능이라는 부분이 가지고 있는 가공한 위험을 얘기했었거든요. 이번에 와서도 만약에 이러한 AI가 교수님도 지적했습니다만 핵무기랑 개발했을 때 이거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그 다음에 이 AI라는 부분이 거의 모든 영역에 다 소통됐을 때 실질적으로 인간이 어떤 그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을 보이기도 하고 또 하나의 위협적인 존재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외과 의사가 실질적으로 자기가 평생 접할 수 있는 환자가 200명이라면 AI는 모든 어떤 그런 데이터를 다 종합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보다 분명히 훨씬 뛰어날 어떤 진단이라든지 전문가 영역에 아주 엄청난 능력을 보이기 때문에 그 AI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과 활용하지 않는 사람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AI가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어떤 공부를 하는 것은 뭐 이건 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철학 같은 경우도 저희들 어떤 철학 어떤 개념사 같은 거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진리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분석한다고 해도 어떤 한계가 있는 것인데 이걸 제대로 해준다면은 지금까지 인류가 남겨놓은 거의 모든 그런 개념이라든지 철학에 대해서 훨씬 더 포괄적이고 일관된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그냥 상수로 알아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 AI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의학이라든지 단백질 조종이라든지 에너지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종의 어떤 새로운 의학을 만들더라도 이게 이제 시뮬레이션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양자 컴퓨터라는 하나의 근육을 지금 장착하게 된다면 그 시뮬레이션을 훨씬 빨리 할 수 있고 훨씬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이 현재이기 때문에 현재의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전혀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고 그 다음에 3D 기술이 발달함으로 해서 우리가 필요한 재료만 제공하게 되면 AI에서 어떤 물건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부분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어떤 인공 잎사귀가 나오게 된다면
지금 우리가 태양의 자유 에너지를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에너지를 만들 수 있고 또 퀀텀이라는 어떤 레벨에서 그 에너지를 개발했을 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식 화석연료의 부분들은 완전히 깨질 것이다. 근데 이런 기술이 없는 건 아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AI도 지금 이제 그 중요합니다는 지금 이제 미국에서는 그 UFO, UAP 이 지금 이제 그 내용들을 개방하라는 어떤 그 지금 디스클로저 액트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진통을 겪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어떤 그 정보라든지 기능을 전적으로 정보 당국에서 독점했는 것인데 이제 지금은 뭐 일반 시민이나 과학자가 같이 공유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지금 우리가 하나의 기계지능이라 한다면은 인간이 지금 최근에 개발한 인공지능은 거듭마 수준이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게 이제 UFO 수준 같은 거라면 실질적으로 우리보다 수만 년 앞선 어떤 그런 지능이 벌써 지구상에 와 있다고 보는 것인 거죠. 그럼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어떤 여행을 할 수 있을 거고 어떤 여러 가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가. 거기에 AI 시계 또는 양자 컴퓨팅의 어떤 그런 결정적인 결합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우리가 우주를 연구하거나 우주 여행이나 그다음에 이 지구상에 있는 그런 식의 외계인과 또 우리 사이에 뭔가 어떤 관계가 맺어지게 될 텐데 이런 가능성을 본다면 뭐 AI의 어떤 개발이라든지 발전은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우리가 사실 이제 수학이라는 것이 모든 과학의 토대라고 하지만 알고 보면 수학이라는 것은 지구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AI도 사실 지구상에 되고 있는 그 언어의 어떤 데이터로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 AI나 수학 같은 경우가 어떤 지구의 문명의 어떤 결과물이라든지 또 다른 행성에서 온 이러한 뭐 기계지능은 또 전혀 다른 논리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술 패권이라든지 어떤 과학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우위에서 아주 수많은 경쟁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아시다시피 이러한 투명성에서는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계속해서 4년마다 정보는 바뀌지만 실질적으로 CIA나 어떤 그런 지능 어떤 그런 정보를 다루고 있는 분야에서는 전혀 그게 바뀌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정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국방비를 어떤 여기 군수산업이라든지 사용하고 있는 어떤 사업체가 있는 거고 그런 사업체가 단순히 우리가 볼 때는 뭐 이런 인공지능과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분명히 어떤 그들이 어떤 그 역설계 최소한 9대 이상의 어떤 그런 외계 어떤 동체가 지금 추락했다니까 어떤 그들을 다시 설계해서 이거 지금 이제 엄청난 어떤 지금 이제 기술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화석 연료로 충분히 우리가 이제 산업을 이렇게 이끌 수 있으니까 거기에 개입하지 않고 있지만 이런 정보들이 공개가 된다면 실제로 이 지금 에너지원도 어떤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고 또 그들이 출몰하고 있는 주로 어떤 그 공간들이 원자력 발전소라든지 어떤 그런 군함이 있는 데라고 하니까 그들 역시 인간들의 어떤 움직임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상황까지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제가 지금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제 엄밀하게 따져보면 그런 뉴스들을 충분히 우리가 접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그 이제 5번째 항목에서 그 교수님께서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역시 저희들이 이제 하나의 기회이자 위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생성형 AI가 엄청난 학습 능력을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어떤 변곡점이 일어났다. 근데 그 AI를 개척했던 사람, 뭐 제프리 힌턴이라든지 어떤 그런 올트만이나 그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네트워킹, 커넥텀을 지금 연구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한번 제가 여기 참석했을 때그 성계호 교수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성계호 교수 아드님이 이쪽 분야의 세계 최고 전문가 중에 한 분입니다. 원래 이번에 하버드에서 뉴로사이언스 박사학위를 해가지고 프린스턴 대학교 컴퓨터 공학과로 왔는데 이번에는 지금 삼성에서 삼성 리서치 센터 사장으로 좀 모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충분히 우리가 이제 이런 AI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받는 거고 그런 제품들이 아마 조만간 어떤 그런 아주 대단히 우수한 인력을 보여서 나온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바로 이 부분들이 이제 이 AI의 결정적인 이런 능력 자체가 인간의 뇌와 유사한 이런 네트워킹을 통해서 나온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커넥툼에 대한 연구나 어떤 상용적인 하나의 개발이 아주 눈앞에 있고 곧 이제 이게 우리한테 다가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인공지능의 이제 좀 좋은 측면도 있지만 사실은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이제 또 임 교수님이 지적했던 것처럼 아주 문제가 많다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이제 6절에서 인공지능과 윤리 논쟁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계신 모든 교수님께서 이 부분에 걱정이 많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윤 교수님께서도 가짜 뉴스, 가짜 정보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론도 조작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또 전체적으로 모든 데이터를 다 자기들이 통과를 하셨기 때문에 이 데이터 통제도 가능한 부분이라서 실질적으로 정치적으로 앞으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이 되겠느냐 하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위험성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세기 초반에 가장 심각한 전체주의 체제가 등장했지 않습니까? 이건 인류 사이에 없었던 부분이거든요. 산업화되면서 실질적으로 인간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세계로부터 소외가 되고 그런 가운데 전혀 소통이 안 되는 가운데에서 하나의 대중이라는 어떤 매스가 탄생했지 않습니까? 대중들은 이렇게 소통이 안 되고 이렇게 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어느 때라도 조작이 가능하고 또 이러한 조작 속에서 실질적으로 엄청난 공포나 테러를 느끼게 되는 것인 거죠. 근데 이 부분들이 어떻게 나왔을까 생각해 보게 되면은 어떤 시민들의 역할을 못하게 하면서 어떤 그들을 수동적으로 만드는 과정을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어떤 그 데이터를 통해서 충분히 어떤 그들의 생각을 조작할 수 있다면 이 부분들은 훨씬 더 지금 AI 시대에 더 가능하지 않겠느냐. 지금 당장 중국만 하더라도 구글도 안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카톡 같은 것도 여러 가지 됐다고 할 수 있는 거고 거의 모든 데이터 컨트롤이 가능하다고 했을 때 물론 통치 방식은 쉬워질지 모르겠지만 어떤 인간 중심의 여론 형성 같은 것은 거의 불가능해지는 것이고 분명히 권위주의 정부나 전체주의 정부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인 거죠. 여기다가 실질적으로 아까도 샘 올트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분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실 엄청난 돈을 투자합니다. 제가 알기로 110억 달러면 이게 10조가 넘는 돈일걸요. 그 돈을 투자했는데 샘 올트만이 세웠던 오픈 AI에서 이제 이 부분들을 계속 개발하고 있는데 거기에 전혀 의사결정권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CEO였던 샘 올트만이 어떤 자기가 또 개발한 회사에 6천만 달러를 투자해서 아주 비밀스러운 칩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만약에 지금 이제 오픈 AI 이사진들이 실질적으로 이걸 컨트롤하지 못하게 되면은 이 지금 가장 중요한 하나의 지금 이제 AI 어떤 고급 기술이 샘 올트만의 어떤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거기 이제 이사들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제프리 힌튼이라는 유명한 이제 AI 구루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통제하려고 했는데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 이 지금 이제 올트만의 회사를 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사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사게 되면은 이 지금 오픈 AI하고 이 지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떤 엄청난 갈등에 처하게 될 것인 거고 어느 한쪽에 이제 어떤 손을 들여야 되는 상황인데 한 일주일 만에 다시 샘 올트만을 오픈 AI 회사의 CEO로 모셔야 되는 이런 식의 뭔가 아주 엄청난 경쟁과 물밑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일들은 앞으로 더해질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자체 기술력도 늘어나게 되겠지만 과연 이런 상황들을 어떤 공적인 영역에서 통제할 수 있겠느냐. 대단히 이 통제가 어려운 상황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AI의 미래는 결코 밝지가 않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만약에 AI라든지 핵실험 같은 거 이기든지 그 다음에 나쁜 의도로 쓰인다면 실제로 그 폐해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
그렇지만 이제 더더 큰 문제는 어떤 인간이 그런 문제에 개입하기 전에 AI의 그 능력이 인간의 역량을 훨씬 뛰어났기 때문에 과연 그런 식의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주의가 이제 코앞에 있다고 하는 이제 문제와 더불어서 또 다른 문제는 아까 제가 그 초반에 제기했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이 지구상에 우리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 어떤 그런 외계 지능이 들어와 있다. 근데 그 외계 지능이 실제로 아주 오래된 인간사와 더불어 이루어졌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태양계에서 우리 지구의 능력으로서는 도저히 어떤 그 거리에 달할 수 없었다마는 어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본다면 그렇게 아주 어마어마한 거리를 뛰어넘었을 때 과연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것이냐. 근데 실질적으로 인간들이 나름대로 어떤 자기의 데이터의 투명성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모든 힘을 다 규합한다면은 이런 식의 뭐 인공지능이나 그 다음에 외계 어떤 기계지능과도 다툴 수도 있고 뭔가 여러 가지 협력할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성형적인 부분이 워낙 또 이제 어떤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부분들이 제대로 해결되지는 않겠다. 그래서 오늘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여러 가지 논의들을 가지고서 이제 많은 분이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조금 더 심층적인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종합적으로 뭐 제시된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우선 허 교수님 저, 저, 한번 예, 코멘트 좀 해보시죠. 예, 저는 말이죠. 이게 사실은 우리 발표자도 그러시고, 신 교수님도 마지막에 요약해 주셨듯이, 이 발표자 입장에 사실 오픈 AI 올트먼이 이사회 쫓겨났다 다시 복귀하는 게 세계적인 뉴스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게 아까 비둘기파 매파라는 용어를 사용하셨어요. 이게 이 저자가, 필자가. 그 필자 입장은 비둘기파인지 매파인지 아마 어떤 입장이 뚜렷할 것 같은데, 그러게 이제 올트만을 이제 쫓아낸 사람은 AI 기술이 발전하면 인간이 통제할 수 없을 거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뭐 비둘기파로 불러야 될 것인지 매파라고 부를 것 같은데, 이제 그런데 올트만을 다시 복귀시킨 MS 입장도 마찬가지고, 아니 AI 기술이 발달하더라도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는 일은 별로 없을 거야, 이런 입장이었던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필자가 안 계시니까 어떻게 기본적으로 이 필자가 무슨 입장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오늘 내가 지난번에 우리가 생성형 인공지능 할 때 여기 와서 발표하신 이경전 교수라고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분이 이제 쓴 그 글을 오늘 보니까 그거는 비둘기냐 매파냐 고리보다는 현실주의와 이상주의 그렇게 구분해 놨대 보니까. 현실주의와 이상주의. 네, 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비즈니스 쪽으로 계속 몰고 그러니까 이윤 창출에다가 몰두하는 이제 입장이 하나 있고, 네, 하나는 인류 문명의 그 존속이나 그런 공익을 염려하는 또 한 부류가 있다 이거죠. 네, 네. 그, 그래서 그 갈등 때문에 왔다 갔다 했다, 뭐 그런 예, 예, 글을 썼더라고. 예, 그런데 저는 이제 복귀한 올트만도 그렇고, MS 입장도 그렇고, 이게 이윤 추구가 핵심이긴 하지만, 또 하나는 AI가 아무리 발달하더라도 인류 문명은 위협 안 받아. 그 문제의식 강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이제 그 이윤 추구를 해 나가는 쪽은 네. 그런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무시해버리는 거지. 그렇게 우려 자체를 안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 안 하는 AI가 사람도 많고, 그 낙관주의자들로 우리 안 낙관주의자죠. 하는 쪽은 이제 그렇게 많이 기울어져 있는 거지.
전 사실은 그래서 이게 필자가 계셨으면, 그래, 당신은 그러면은 좀 비관주의자다. 그러면은, 그럼 이걸 어떻게 통제할 거냐예요. 제가 이제 이 과학기술, 뭐 철학 이야기도 나왔지만, 제가 인류 역사에 과학적인 뭐 과학이도 그렇고 기술도 그렇고 인간이 만들어낸 것을 그 이제 소나기에 딱 쥐고 이거 안 돼. 한 역사, 그래, 성공한 역사가 없거든요. 원자 핵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리고 제가, 이제 네, 그 여기 이제 오늘 그 윤병 저그 교수 윤 교수님도 그 대강 그 6장에서 이야기했지만은 네, 이걸 막기는 좀 힘드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을 여기 그런 게 바탕에 깔려 있지 않나 봅니다. 특히 오늘 보니까 그 구글의 딥마인드 회사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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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챗 GPT-4보다 더 센 놈을 내놨고 있더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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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그러니까 이게 그 기업들이 서로 그 비즈니스 상의 그 경쟁을 네, 과연 통제할 수 있겠느냐 이거지. 그렇죠. 네, 네, 네. 뭐 그것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인류 문명이 망하든 말든 끝까지 가본다 이거지. 이제 우리 이제 선생님 말씀대로, 아유, 천년뒤라면 아직 한참 남았어. 제가 이럴 것 같은 거예요. 그건, 그 정말 이 가짜 뉴스는 또 어떻게 할 거냐 말이죠. 이 정용덕 네, 네, 총장님, 네, 네. 이 가짜 뉴스 이게 정말 이 엄청난 이 문제를 어떻게 지금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바로 내년 선거철도 다가오고 있는데. 예, 저는 사실 AI도 잘 모르고 또 철학도 모르고 그래서 뭐 그냥 뭐 깊은 말씀은 못 드리지만은 그냥 개략적인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과학기술의 발전을 그 과학기술자들한테 그것을 멈추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과학기술자들은 그게 꼭 이윤 추구 때문에 한다기보다도 그냥 음, 그 지적 네, 호기심과 거기서 느끼는 그 성취감, 음, 이게 엄청나기 때문에 과학기술자들은 그냥 나가는 거죠, 그냥. 그거 뭐, 만일에 막으면 지하실에 숨어서라도 할 겁니다. 그래서 음, 이제 과학기술자들을 우리가 비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꼭, 노벨이 저 다이너마이트를 사람 죽이는 데 쓰라고 만들었을 리 없고, 또 음, 오펜하이머나 아인슈타인이 핵무기 음, 개발해서 사람 죽이라고 하지는 않았을 음, 거란 말이죠. 그래서 과학기술자들의 그 지적 호기심은 이거는 본인들 스스로는 어떻게 멈추게 할 수가 없고 그냥 나가는 건데 음, 그러면 이제 그거를 분업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죠. 분업. 이 세상의 음, 모든 원리는 이제 음, 분업에 의해서 서로가 조화를 음, 이루면서 해야 되는데. 자, 음, 그러면 기업. 지금 방금 그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 측면이 이제 무서운 거죠. 기업은 이윤 추구라는 그야말로 자본주의 체제에서 이윤 추구라는 것은 뭐 절대적인 거니까. 뭐 이거는 엄청난 경쟁이 이제 있으면서 이제 그 하는 거니까 기업인들은 어 그거 스스로를 기업인들 스스로 멈추게 할 수가 또 없단 말이죠. 그럼 결국 누가 멈추게 하느냐? 이거는 이거의 역할을 하는 게 사실은 정치라고 봅니다. 저는 네, 넓은 의미의 정치. 정치라는 게 바로 그런 그 과학기술자나 기업인들과는 다른 측면에서 그야말로 이 국민들을 위하는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하고 그걸 멈추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정치고 그 정치에서 결정을 해서 그 어떤 단계를 만들어가고 이제 그래야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 정치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은 하여간 그거를 정치 넓은 의미의 정치입니다 저는. 그리고 그 정치라는 실행하는 사람들의 그 지적인 그 어떤 뒷받침을 해주는 게 인문학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 세미나도 그런 의미에서 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고,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인문학 쪽에서 어떤 계속해서 그 인간들의 인류를 위해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어떤 방향으로 그것을 활용할 것이냐, 이렇게 이제 끊임없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타이밍. 항상 좀 뒷북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항상 먼저 저질러지고 끔찍한 재난이 있은 후에 이제 아이쿠나 하고선 그것을 이제 그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하는데 벌써 그 어떤 희생자들이 엄청나게 나온 다음이죠. 그래서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개발하는 거를 어디까지 개발하는 거 그냥 놔뒀다가 나중에 하지 말고 사고 난 다음에 하지 말고 끊임없이 우리가 같이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인문사회과학 쪽에서 끊임없이 그야말로 이 과학기술자들의 그 AI 발전시키는 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멈추게 할 수가 없다. 그거는. 또 그다음에 기업인들은 이윤축을 하면은 뭐든지 하는 사람들이니까, 예. 또 그 사람들 나쁘다고도 할 수 없죠. 그냥 주어진 분업이죠, 분업. 그럼 우리 그거를 제어할 수 있는, 조정할 수 있는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그 분업을 맡은 사람들은 정치인이고, 그럼 정치인들의 판단의 능력을 주는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시는 것이 우리 인문사회과학이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같이 나가야 된다. 나중에 뒷북치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같이 나가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늘 세미나의 의미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 정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정말 좋은 말씀하셨는데 옛날에 플라톤도 정치와 도덕 문제에서 이제 아주 도덕적인 사람은 권력 잡기가 힘들고 권력 잡은 사람은 이제 도덕성이 좀 결여되어 있는 그런 현상을 지적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정말 또 현실에서는 정치와 경제가 그렇게 또 정경유착이라는 그런 말도 있듯이 많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네. 우리 인문사회과학자들이 이제 브레이크를 지금 밟아야 되지만 그게 과연 약발이 있는가 그런 이제 좀 제가 들면서 네. 지금 그래도 오랫도록 이 도덕 윤리에 대해서 교육해 오신 우리 신중섭 교수님 한번 나오셔가지고 이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양구 선생님 요청하신 데 대한 대답하기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너무 큰 주제가 돼서. 그래서 오늘 발표문을 이제 들으면서 제 머릿속에 스치고 간 이 얘기를 좀 몇 가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주제가. 저는 원래 이제 몇 년 전에 과학 철학에다가 과학기술과 통제라고 하는 글을 하나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우리 시민운동하고 사회과학자들은 과학기술을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된다고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래서 통제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도 않고 또 설사 바람직하다고 하더라도 통제를 할 수도 없다. 그런 논지를 전개를 했어요. 일종의 자유주의 입장이죠. 그래서 이제 서울대 홍승욱 선생님께서 거기에 대한 반론을 썼습니다. 그 학술지에다가. 그래서 제가 또 이제 그 반론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참 이제 이런 논의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근대 과학이 발전하기 시작하면서도 계속 제기된 문제입니다. 과학과 기술의 문제를 윤리적 입장 내지는 인간의 입장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이 인문학 분들은 사회적 담론을 많이 생산해내기는 하는데 그것이 전혀
소위 말하면은 그냥 인문학자들끼리 이야기지 그게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거의 없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하이데크라든지 다른 같다고 봐요. 저는 기본적으로 철학자들의 그래서 오늘 이제 좀 느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이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 문제입니다. 이거는 뭐 끊임없이 인류에서 이제 논의가 됐던 문제예요. 그래서 유토피아도 아니고 디스토피아도 아니다. 인간의 세계는. 그래서 양극단 그 사이에 어느 점에선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저는 인류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과학 기술자 중에서도 과학 유토피아가 올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철학자들이 만드는 허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디스토피아 똑같아요. 그래서 디스토피아는 소위 말하면 철학자들이 우리에서 상상의 산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이 디스토피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전지전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불안감에서 온다고 저는 봅니다. 특히 이 과학기술과 관련해서는 미래가 어떤 세상이 될 건지에 대한 지식이 지금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오는 불안이에요. 이건 일종 인간이 죽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불안하고 좀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류가 멸종할 것이라고 하는 그 불안은 내가 죽을 것이라고 하는 불안하고 유사한 거다. 그래서 인간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데 그것도 알 수도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오지 않은 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이제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논의할 문제는 아니라고.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AI 가지고 막 뜨는데 한 10년 내지 20년 전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은 생명공학 가지고 또 야단을 쳤어요. 그 당시 인공 수정을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 조금 다음으로는 줄기세포 문제로 이제 인간이 복제가 가능하다 해서 멸종 환자쯤 돼가지고 시컷 뜨더랐는데 지금 보면은 그 뭐 다 지나고 아무 관심도 없어요. 상수석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래서 끊임없이 어떤 불안한 요인이 오게 되면 거기에 우리가 공포감을 보이고 있는데 이건 어떤 인류의 어떤 그 멸종이나 죽음에 대해서 좀 도성 정리가 안 돼서 그렇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감하게 지구의 역사나 우주의 역사에 비교해 보면은 인류가 출현한 것은 불과 시각이 짧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사라지는 게 이상한 문제가 아니에요. 때가 되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너무 우리가 좀 너무 나쁘게 얘기하면 호들갑을 좀 뜬다고 할까 철학자들이.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과감할 필요가 있다. 뭐 끝나면 끝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생명이라고 하는 시작과 끝이 있고 그러나 뭐 이 끝이라고 하는 게 앞으로 몇 억 년 정도는 지속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너무 여기에서 좀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좀 철학자답지 못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코끼리가 장님이 코끼리 만진다는 표현을 더 듣습니다. 장님이 코끼리를 만진다. 그렇죠. 이제 그 얘기를 좋게 얘기하면은 인간의 인식의 불완전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학 기술하고 관련돼서는 인간이 장님 코끼리 만지는 게 맞는데 문제는 아직 코끼리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코끼리인지가 아직 없어요. 없는 걸 만지면서 그렇게 불안해하고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장님 코끼리 만진다라고 할 때 어떻게 보면 안전한 지식을 가질 수 없다고 하는 체념적인 것도 필요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때는 장님이 눈을 뜨는 거죠. 실제로 코끼리하면 눈을 뜨면 코끼리 만지듯이 부분만 보는 게 전체를 보는 건데요. 그러나 인류에게는 그런 게 허용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AI가 관련돼서는 없는 코끼리 만지기를 지금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없는 코끼리를 만져가지고 이게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는데 그 참 없는 코끼리를 만지면서 하는 얘기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상상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없는 코끼리 가지고 너무 사람들 겁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통제하고 관련된 건데, 우리는 뭐가 나오면 다 통제된다고 얘기해요. 시장도 통제하고 뭐도 통제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통제 효과는 별로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설사 통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통제가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통제를 하긴 하죠. 그거는 최소한의 통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변증법적으로는 불가피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통제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러나 과학기술에 대해서는 이 통제를 너무 얘기하면 곤란하다. 왜 그런가 아까 얘기했듯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통제는 불가능합니다.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잉 통제에 대한 좀 욕망을 버렸으면 좋겠다. 인간의 의지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거든요. 그런 생각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한 인공지능 이 얘기인데 이것도 지금 없는 거예요. 강한 인공지능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는 있습니다. 인간의 지능을 종합적으로 초월하는 슈퍼인간이 나올 수 있다. 이제 이런 거는 논리적으로는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런 시대가 올까? 저는 그런 생각을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인지 능력의 한 부분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고 AI라고 하는 것도 인간이 아니고 인간의 지능이 확장된 겁니다. 거기에 감성도 들어갈 수 있을까요? 종합적인 판단을 할까요? 슈퍼 AI가 나온다고 해서 그건 상당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인간의 판단은 대단히 상황 의존적이고 종합적인 것이기 때문에 현재 기술로는 저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봐요. 예를 들면 인간이 하나 쓰러진 거예요. 그럼 인간은 종합 판단하겠죠. 이렇게 짚어보고 뭐를 해야 될 건가를 이제 판단하잖아요. 뭐 119에 전화를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인공호흡을 할 수도 있고 물을 먹일 수도 있고 뭐 물을 갖다 부을 수도 있고 하는데 그것이 AI가 할 수 있을까요? 그런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논리적으로는 모르겠는데 강한 인공지능의 출현 자체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적어도 우리 시대에는. 그래서 이것도 너무 염려할 바는 없다. 그리고 이제 강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과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다고 얘기할 때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뭔가 저는 싶어요.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다고 하는 얘기는 이게 뭐 오작동한다는 건가? 아니면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비이성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의미하는 건가? 우리 인간이 개인이 개인을 완전히 통제 못 하잖아요. 우리 이해영 선생님 자신을 완전히 통제해요? 못 하잖아요. 그래서 통제의 의미가 뭔가? 이거에 대한 좀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을 벗어난다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무슨 의미를 얘기하는 건가? 오작동의 가능성인가 아니면 자율적인 어떤 판단 능력을 가진 AI의 출현인가? 그건 대단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자율적인 의지를 가진 인공지능이 출현해가지고 지구 환경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 거냐라고 물으면은 아마 인간을 다 없앨 거다. 그거 맞는 얘기죠. 심층생태학 쪽에서 보게 되면 인간이 모든 지구 환경의 파괴자니까 인간을 멸종시키는 것이 지구 환경을 보호한다고 아마 AI는 판단할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런 그 논의들을 철학자들은 그냥 뭐 조금 분명히 하는 거가 좋겠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첫 번째로는 철학의 역할이라고 하는 건데 참 인류 역사에서 뭐 철학자들만 대단한 역할을 했다고 건드려 뭉치는데 역할한 게 뭐가 있나 싶기도 해요. 저는 뭐 대표적으로 역할을 했다고 하면은 가장 뭐 우리가 쉽게 들 수 있는 게 그 존 로커가 시민 정부로서 한 이 얘기들이 인권혁명하고 연결돼 가지고 뭐 미국 헌법에 영향을 미치고 뭐 이 정도가 아닌가 싶거든요. 저는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친 게 있다면은 뭐 자연법론자들이 시민혁명을 일으킬 때 뭐 인권을 해서 평등 사상과 자유주의 사상 이런 걸 확장하는 데 정도 기여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 아까 발표한 윤 교수님도 논의가 조금 이제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만은 과학기술 발전에 직접 개입하는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대단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AI를 개발하는데 철학자들이 투입될 수 있겠죠. 뭐 그런 또 어떤 조언할 수 있겠죠. 특히 인지과학 하신 분들은. 그래서 처음에 그 AI 논의에서 오래전부터 논의가 있었거든요. 철학에서 한 20, 30년 전부터 AI가 있었어요. 철학적 논의로는. 그래서 인지가 거의 연결돼 가지고 글쎄요. 신경과학이나 뭐 이런 것을 전공하신 그 철학자들, 인지과학자들이 그걸 뭐 우리가 철학자로 부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AI 기술 발전에 직접 개입하는 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지극 일부만 아마 가능할 겁니다. 상당한 정도의 어떤 그 인지과학에 대한 지식이 있는 분들. 그 다음에 아까 두 번째는 우리 그 총장님 말씀, 전 총장님 말씀, 정영석 총장님 말씀하셨듯이 정치를 통해서 정책에 개입하는 겁니다. 그건 꼭 통제만은 아니에요.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을 만들어내고 또 위험성이 있다고 하면 그걸 통제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실질적으로 세계적으로 지금 인공지능에 대한 그 기술 경쟁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나라에서 특정 통계를 만들어내면 그 기술을 억압하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황우석 교수 예를 들면은 그 당시에 황우석 교수가 실험을 하는 그때까지는 우리가 그 법을 안 만들었습니다. 그 법을. 그리고 그 뒤에 우리가 그 법을 발표했습니다. 그 무슨 법이죠? 생명과학 기술법인가?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조심스럽다. 우린 통제하는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모두 통제 이해하는데 이것도 이제 상당히 어렵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이거 통계에 대해서 대단히 조심스럽습니다. 뭐 중국하고 경쟁하고 있는데 이런 거 안 된다고 했다가 기술 뒤지게 되면 그래서 좋은 방향이든 이제 나쁜 방향 무슨 나쁜 점을 통제하는 것이든 간에 정치를 통해서 이제 개입을 하는 데 그 방식이 철학자들 아이디어 낼 수 있겠죠. 사회철학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세 번째 저는 이게 이제 가장 저는 철학의 역할에 여기에서 가장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뭔가 하면은 전통적으로 철학은 어떤 삶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좋게 얘기하면은 행복하게 사는 거, 또 더 좋게 얘기하면 선한 삶을 사는 거. 이건 철학의 가장 그 플라톤 이래로 철학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끊임없이 변화하고 우리가 보통 사람들로 보면 따라잡기도 힘들고 이런 과학기술의 변화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보면 나의 삶을 좀 더 의미를 잃지 않고 변하는 세상을 좋게 이용하면서 휘둘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거는 이제 철학자들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과학기술에 대한 어떤 공포감을 과다하게 갖지 않으면서 또 지금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이양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심각한 거죠. 가짜 뉴스 같은 거. 이런 거는 충분히 어떻게 보면은 개인의 이성 능력으로 방어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시민이 되어야 된다. 이런 건 우리 철학자들이 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가짜 뉴스가 어떻게 하겠어요? 디프 페이크라고 그래가지고 요즘은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와 관련돼서는 주로 이제 최근에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죠. 이제 정보 왜곡하고 가짜 뉴스인데 그거는 시민들이 깨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이 정치는 이제 포퓰리즘 얘기가 돼서 정치적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단기적 이익을 노리는 유권자들하고 결합해서 나쁜 정책을 많이 쏟아내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철학자들이 어느 정도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리고 철학의 본래적인 기능이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자기 자신을 일깨우고 그 일깨움을 확산시켜 나가는 시민들을 일깨운다.
일깨운다는 말 상당히 좀 불만한 말입니다. 계몽한다는 말이라서 그런 건데 요즘 계몽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다 서로 계몽시키려고 하죠. 그래서 철학자들이 개념에 대한 계몽에 대한 꿈은 좀 깨어나서 같이 고민하고 좀 공감하고 이런 쪽으로 좀 내려와야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하고 또 다른 하나는 이게 뭐 AI 논의가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올트만 그거 좀 봤는데 도덕적인 균열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고 아까 우리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뭐 매파하고 비둘기파의 싸움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거를 좀 들여다보고 좀 언어를 분석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오픈 AI 그것도 처음에 그게 비영리 자산을 출발했거든요. 인류를 이해한다라고 하는 명분으로. 그러다가 이제 올트만을 몰아내려고 하다가 오히려 그냥 거꾸로 당한 거죠. MS 쪽에서 그쪽 걸 올트만을 그대로 영입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양손을 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철학적으로 좀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도대체 이게 뭔가. 그래서 언론에서는 뭐 철학적 균열이니 뭐 철학의 대립이 이런 말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이제 철학적으로 분석해가지고 우리 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의미인지를 조금 더 밝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떻든지 간에 이제 오늘 그 발표를 들으면서 느낀 거는 좀 철학의 거대 담론도 필요하지만 거대 담론에서 좀 내려와서 구체적인 사안을 놓고 좀 얘기하는 게 좋겠다. 얘가 위험하다고 얘기하는데 뭐가 위험한 거예요? 뭐 그런 논의부터 시작을 해서 좀 구체적인 담론 속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이 얘기 길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우리 신중섭 교수님께서 정말 현실의 바탕을 둔 그런 또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철학자들이 또 모든 걸 다 뭐 할 수 있는 식으로 하는 그런 좀 과대망상적인 그런 것도 좀 조심해야 된다. 정말 일리가 있는 말씀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AI에 대해서는 너무 유토피아다, 디스토피아다 이렇게 흥분해서 거대 담론 그걸 좀 더 구체화시켜서 이야기해야 되지 않느냐 아주 공감이 갑니다. 예. 저는 이제 우리 신 교수님 하신 말씀, 사실은 이게 코끼리 장님 비유는 인도 자이나 철학에서 나왔어요. 그러나 그거는 이제 사실은 코끼리는 존재는 해요. 그런데 이제 관점에 따라서 서로 달리 본다라고 하는 것 같이 저는 이게 AI가 주는 위험이 AI가 정말로 이게 무존재하도록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그것이 얼마만한 위험을 줄 것인지 그거는 이제 우리가 몰라요. 비둘기 몇 발 다를 거고. 그러나 저는 이제 사실은 앞으로 장차는 잘 모르긴 하지만 핵무기만한 위협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거의 10년 걸릴지 100년 걸릴지 모르지만은 그러면 저는 이제 정말로 예민하게 우리가 관점은 달라도 위험이 크기에 대해서는 수시로 아마 측정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럴 경우에 우리 정 총장님 하신 말씀대로 이제 결국에는 정치인데 아까 인류라는 말씀도 사용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 정치의 폭이 국가 단위로 하면 정말로 또 이게 경쟁하고 뭐 마치 이스라엘하고 하마스처럼 될 테니까 뭐 현실은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AI가 인류에 주는 위협은 우리가 늘 하나의 문제로 염두에 두고 부단히 질문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유엔 같은 기구가 있는 것도 이제 국가 간의 경쟁을 이렇게 어떤 식으로든지 완화시키기 위해서 핵 군축이 이제 정말로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해요. 뭐 성공했는지 어쩌면 어떤 의미에서 성공한 정책으로 보이는데 하나는 이제 AI가 정말로 무존재 아닐 것 같다. 다만 어느 정도 위협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서로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이제 인류 전체를 염두에 두면 뭐 유엔 같은 모르겠으면 어느
그 시점에 이런 그런 기관이 이 AI가 준 위협에 대해서 개입할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폭이 상당히 넓어야 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그래, 얼마 전에 유엔에서도 AI 윤리를 유엔 차원에서 제정해야 된다는 그 주장이 구테러스 그 사무총장도 했지 않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물론 지금 구체적인 실체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여튼 모두가 뭔가 이게 위험성을 좀 공감하고 있는 건 사실이 아닌가 뭐 그런 느낌은 듭니다. 정 총장님 그래 이제 마지막으로 그런 유엔에서의 그런 저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이런 논의들이 어떤 결실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모르고요. 아까 그 신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 좀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신 교수님 정말 항상 신 교수님 말씀드리면 정말 아주 명쾌한 이렇게 그 의견을 늘 주시고 아주 아까도 정말 잘 정리된 이 의견을 주셔서 아주 듣기에 아주 시원하고 굉장히 아주 정리가 잘 되고 공부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신 교수님은 그 자유주의의 시각에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아까 이제 이렇게 서두를 전제를 하시고 말씀하셨는데, 자, 이 자유주의에서 이제 이 정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게 이념형으로는 좋아요. 아이디얼 타입으로는 이 자유주의 시각에서 보면 현실을 이렇게 볼 수 있다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냐면은 자유주의로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었을 때 그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현실이 이제 전 행정학자, 사회과학자로서 이렇게 보면은요, 그게 이제 이렇게 절충 과정이 이루어지죠. 어떤 문제가 불거지면 그것을 이제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새롭게 인식을 하고 이거 안 되겠구나 하고서 이제 고쳐나가고 이게 왔다 갔다 뭐 서양 사람들 그 개념이 이제 그 변증법 아니겠어요. 정반합으로 이렇게 고쳐가면서 하는데 이게 이제 아까 그래서 제가 이 타이밍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그냥 그렇게 그냥 내버려두기에는 이게 사고가 나는 거죠. 사고가 나고 나서야 비로소 아이쿠 하고서 이제 난단 말이에요. 지금 기후 온난화 같은 게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게 정말 이게 우리 인류학의 큰 적으로 제가 아는 그 민동필 교수님이라고 물리학자가 계세요. 그분이 얼마 전에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우리 지구인들이 그것을 되돌리기에는 늦었다는 겁니다. 이 기후온난화 문제를. 뭐 물론 이제 그것도 설이 또 과학자들 간에도 있겠지만은, 근데 여기까지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낙관적으로 자유주의의 시각에서만 그냥 내버려두면은 된다고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런데를 우리가 자꾸 그렇다고 해서 통제 개념을 너무 강한 통제 개념으로다가 우리가 이제 얘기할 필요는 없죠. 왜냐면 통제를 누가 얼마나 알고서 어떻게 통제를 하겠다는 건지 그게 또 의문스러우니까. 그러나 우리가 계속 우려는 해야 되겠죠. 우려하고 이게 안 좋은 측면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걸 계속 염두에 두면서 하는 거하고 그런 우려 없이 그냥 밀고 나가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을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기후온난화 문제는 아까도 신 교수님도 뭐 그런 표현 쓰셨지만은 우리 세대는 걱정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우리 세대는 말 것도 없고 지금 아마 태어난 세대도 그냥 괜찮을 거죠. 뭐 한
한 60년이야 못 가겠어요, 지구가. 그런데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는 지금 되돌릴 수가 없다, 그거를. 그게 만약 사실이라면은, 그러면 정말 인류가 큰 잘못을 저지른 거죠, 지금까지. 그래서, 아까 이제 중국하고 미국 간의 이 경쟁도 AI 관련해서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이거는 국민국가 차원에서는 해결이 이거 어려운 거죠. 마치 기업들의 경쟁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예. 그러니까 그 샘 올트만의 케이스는 과학기술자의 그 지적 호기심과 그다음에 자본의 이윤 추구가 얽혀가지고 지금 얽히니까 얼마나 힘이 세게 작동이 됩니까? 근데 그거를 그야말로 제3자라고 할까요? 뭐 정치라고 하는 정치라는 게 실체가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하여튼 그것을 고민하고 하는 것이 다 정치죠. 그래서 거기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또 부담을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인문학자들이 고민을 하셔야 된다. 물론 우리 사회과학자들은 원인 결과를 분석하면서 뭐 예측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겠죠. 근데 역시 가치의 문제는 인문학자들이 계속 끊임없이 던지고 우리가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끌어주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예. 그래요. 지금 우리 정 총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제 그 황혼이 깃들어야 이제 나는 미네르바도 생각이 나고 또 이제 그게 반대해가지고 왜 새로운 그 새벽을 알리는 닭은 못 되느냐 이런 이론도 있잖아요. 그 이제 그래서 저는 요즘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 인문사회과학자들은 이런 과학기술의 그래도 발전 방향을 알리는 나침판 역할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해서 너무 그걸 과장해서 공포를 이렇게 확대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해서 전혀 새로운 그 문명의 그런 흐름에 대해서 또 별거 아니다 이렇게 또 하기도 어려운 여전히 나침판적인 역할은 우리가 수행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정말 저 발표 윤병열 교수님께서는 못 나오셨지만은 뭐 나오신 것 이상으로 또 많은 논의들이 충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시간도 어지간히 되고 해서 이런 정도에서 세미나를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윤 교수님, 좋은 논문 쓰신 윤 교수님한테 우리가 빨리 쾌유를 비는하면서 박수 한번 크게 예, 편찮으시군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